그 유니버설 랭귀지라는 거는 제가 만든 이 조어인데 새로운 신조어일 수가 있는데 자연과학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제시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융합의 시대라 하는데 융합의 시대가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자연과학조차도 각계 뭐 수십 개 분야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자연과학 분야가 있고 우리 잠깐 둘러봐도 물리, 화학, 뭐 지구과학, 뭐 생물학, 진화학 많은 학문이 있는데 자연과학 내에서도 먼저 통합을 한번 해보자. 통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기본 공통 학습할 내용이 있는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겉으로 보면 연력학인데 안으로 더 보면 핵융합 과정하고도 설명할 수가 있고 거기 생물학하고도 연결하면 원자 레벨에서 보면 다 만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 전체를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세 가지 패턴으로 자연이 드러난다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공의 춤, 그 다음에 원자의 춤, 세포의 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시적으로 먼저 만나는 거는 세포의 집합인 동식물의 움직임들이죠. 동식물의 모든 그런 생리학적인 문제들은 분자 레벨에서 보면 다 통합이 되는 거죠.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생물학은 아미노산이라든지 단백질 기반으로 된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DNA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DNA든 아미노산이든 단백질이든 그다음 그 에너지 원인 탄수화물이든 그건 다 뭐냐면 기본 유니트의 무한 반복일 뿐이거죠. 이게 핵심이죠. 기본 유니트가 무한히 반복되는 현상일 뿐인 거죠. 그럼 그 기본 유니트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게 생물학 편의 유니버설 랭귀지에 해당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아미노산 코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DNA 같으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런 것들, 그 다음 필수 아미노산 20개. 그리고 그게 화학하고 만나려면 어떻게 되죠? 원소로 넣으려면 만나게 되잖아요. 그게 뭐 아무리 뭐 복잡하지만은 생명 시스템은 CHNOP 이런 한 5-6개의 엘리먼트의 서큘레이션이 불가하거든. 그러면 케미스트리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럼 케미스트리하고 만나면 별하고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핵융합 과정을 이해하면 그 베타 붕괴를 통해 갖고 핵융합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엘리먼트 소위 말해서 중세시대 연금술사가 그리 꿈꿨던 금을 만드는 그 변천 과정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걸로 통해서 모든 엘리먼트의 변환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원자의 레벨에서는 재질학, 생물학, 핵융합, 별에 대한 물리 다른 거 아닌 거죠. 원자 사이의 인터랙션일 뿐인 거죠. 그 다음에 더 밑에 내려가면 이 모든 걸 생성하게 되는 질량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게 바로 힉스 메커니즘이에요. 질량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면 우주의 모든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어떻게 출현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자연과학은 가장 밑바닥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위에 그것들이 모여갖고 원자가 되고 원자의 결합이 분자가 특히 그 분자 중에 고분자 물질들이 만든 게 생화학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고분자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가장 유명한 고분자 물질이 고분자 분자가 뭔지 압니까? DNA예요. DNA를 거대한 분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생화학 분자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전체를 관통하는 용어가 바로 유니버설 랭귀지예요. 이게 자연과학에서 도출된 용어긴 하지만은 그 속에 인문학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본 거죠, 저는. 왜냐하면 인문학은 우주 속에서 생명체에 관한 학문이에요. 생명체가 만들어낸 학문이잖아요, 명확하게. 그러면 유기물질, 그 중에 지구상의 행성지구에 생명체가 출현해갖고 척추동물이 나오고, 그 중에 포유동물이 출현했고, 그 중에 영장류가 출현했고, 그 중에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거예요. 호모사피엔스가 대략 한 20만 년 동안 이렇게 지나오는 과정에서 랭귀지가 활성화, 랭귀지가 출현한 거예요. 언어가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의해서 누로사이언스 흔히 이야기하지만 언어에 의해서 마인드가 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소사이어티가 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올라가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영장류 알아야 되죠. 포유동물 알아야 되죠. 그 다음 행성지구에서 척추동물의 출현을 이해해야 되죠. 그게 다 뭐냐. 그런 전체의 일련의 시간상에 펼쳐지는 이런 양상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의 툴이 있다면 그 속에 공통적인 세포의 춤, 원자의 춤, 시공의 춤을 관찰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체로 표현한 용어가 유니버설 랭귀지죠. 그런 방식으로 자연을 보고 인간 사회를 보고
인간이 만든 문화를 보겠다는 이 운동이 박자세가 추구하고 있는 유니버설 랭귀지를 바탕으로 한 학문을 하는 새로운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책에서 그 유니버설 랭귀지에서 제가 이 표지를 디자인하면서 맨 밑에 층에는 행성지구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를 제시를 했어요. 자, H2O, CO2, SiO2, 탄산칼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행성지구가 형성됐을 때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해서 물이라는 게 출현했어요. 그 다음에 카본하고 산소가 출현하는 거예요. 특히 물하고 이산화탄소 이 두 관계에서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초기 지구의 20% 차지했던 이산화탄소가 지금은 석회암지대라는 거대한 대륙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대륙이 지나도 사실은 CO2 이 하나 속에 다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 화학 이름은 탄산칼슘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석회암지대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지구의 행성 지구를 한마디로 표현한 가장 중요한 엘리먼트 4가지를 제시했던 거예요. 그 다음 레벨은 뭐냐면 생명 시스템이요. 생명 시스템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의 어떤 방향성 있는 흐름이 바로 생명이니까요. 그게 에너지가 바로 생명의 아데노신 트리포스파이드로 제시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사이클릭 AMP는 뭐냐 하면 바로 왜 제가 이걸 선택했느냐 하면 사이클릭 AMP는 생명체 셀 속에서 일어나는 세컨드 대표적인 메신지요. 요 엘리먼트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아요. 이 구조를 알아서. 이게 뭐냐 하면 모든 생화학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세컨드 메신저예요. 세포 속에 일어난 전달 현상을 상당 부분이 사이클릭 AMP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걸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계를 좀 높여갖고 요거는 이제 양자역학에서 나타나는 확률에 관한 거예요. 크사이 함수, 양자의 모든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이 크사이 함수의 여기 있습니다. 브라켓 요 표시를 통해 갖고 이게 바로 어떤 입자가 있을 확률을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계속해서 그 감마 매트릭스 이걸 통해 갖고 확률 흐름이란 개념을 넣어서 입자 물리학의 문을 열어준 수식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왜 표시했나 하면 위치 벡터, 4차원의 위치 벡터, 4차원의 어떤 벡터, 그 다음에 이 커런트.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의 커런트는 전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4차원 커런트에서는 이게 소면서 위커 보존의 커런트일 수도 있고 입자 물리학에서 가장 핵심이 그런 어떤 입자가 존재한다면 이 커런트를 개념을 찾아내면 이게 바로 하나의 대칭하고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입자 물리학의 아주 핵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바로 그 유명한 언서터티 프린시플이죠. 예. 하이젠버그의 언서터티 프린시플, 불확정설 원리가 소위 말해서 위치 오퍼레이터하고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교환자 관계에서 출현하는 겁니다. 요건 어떻게 되냐면 x 곱하기 p 마이너스 p 곱하기 x 두 개의 오퍼레이터를 그 오퍼레이션하는 순서에 따라서 동일할 것 같으면 이게 바로 고점역학이 되는 거죠. 이 값이 제로가 되면 고점 물리학이 되고 이 값이 어떤 적지만은 어떤 양을 가질 때 이 양자의 세계로 되는 거죠.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죠. 또 이거는 라플라시안, 이거는 소위 말해서 시공의 이제 4차원을 보면 시공에서 주로 이제 공간에서의 그 방향에 따른 미분 값의 벡터 형태를 취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차원 시공에서 시공의 공률, 일반 상대성 이론 나타낸 거죠. 요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공의 춤, 원자의 춤, 세포의 춤이 다 들어있는 거죠. 네. 거기로 올라가면 이제 E = MC 제곱, 아시다 특수상대성 이론을 언급했던 거고. 그 다음에 델타 A-팀, 이거는 뭐냐면 지금 신생대 이 추적하는 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신생대 그 6,500만 년 동안의 행성지구 표면의 온도의 변화, 그 온도의 변화를 추적해야 되는데, 그게 얼음 결정 속에 갇힌 산소 동위원소 18번의 비율을 따져보면서 결국은 이게 그 신생대의 기후를 복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시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산소,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 텐서. 요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걸 가장 크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자연과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법칙, 최소작용의 법칙, 해밀턴의 원리를 상정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자연과학은 이 해밀턴의 원리 속에 전개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의미로서 가운데 뒀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 칼슘을 넣어준 거는 우리가 뉴로사이언스에서 가장 중요한 액팅 포텐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억을 만들어주고 이런 모든데 가장 중요한 엘리먼트가 나트륨하고 칼슘이기 때문에 이 뉴로사이언스를 대표해서 넣어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양자의 세계 프랑크 상수를 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면 뭐냐면 입자 물리학에서 보이는 이중항들. 그래서 처음에 뭐냐면, 뉴트리노하고 일렉트론, 업커하고 다운커, 그 다음에 중성자하고 양성자. 요걸 이제 이중항으로 했는데 입자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포맷으로 표시함으로써 소위 입자 물리학의 그 세대 구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 도식 하나가 사실 이렇게 표시한 게 바로 그게 누구냐 하면 하이젠버거. 하이젠버거가 저렇게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중항으로 표시하면서 입자 물리학의 아이소스핀 개념까지 확장되면서 입자 물리학이 확 꽃이 피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또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나타내 준 거고. 그 외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일렉트론 위크 포스의 통합 과정에서 나왔던 W 플러스 입자, W 마이너스 입자, G0 입자. 이게 1980년도 발견이 돼서 노벨상도 받고 엄청난 소위 말해서 이로써 스탠다드 모델이 컨펌이 되면서 우리 인류는 하나의 단일한 그 입자 물리학을 바탕으로 한 137호 우주 전체를 조망하기 시작했던 아주 출발점이 되는 아주 위대한 발견이죠. 그걸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E = I 세타를 한 거는 자연과학 전체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그 함수인 E I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세타로 전개되는 이 자연과학 전체의 복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나타냈고.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137년 우주의 진화 강의를 6년간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300시간 진행된 이 강의 전체가 제가 강좌를 처음 시작할 때도 약속을 드렸어요. 청중들한테. 뭐라고. 전자와 양성자와 광자, 이 세 가지로서 중력을 제외한 우주에 있는 거의 대부분 현상을 설명하겠다는 것이 이 강좌 시리즈의 출발이었고, 그것이 1단계로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이 책을 통해서, 네, 그걸 이제 구체적 방법론 유니버설 랭지를 통해서 우주에 있는 모든 현상을 전자와 양성자와 포톤, 강자를 통해 갖고, 강자 이 세 가지 엘리먼트의 무한한 다충적인 인터랙션을 통해 갖고 자연에 일어나는 생명 현상, 그 다음에 행성 지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별에 일어나는 현상,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출현했는가, 상상력이 저 무생물인 돌에서부터 상상력, 인간의 사고까지 어떻게 출현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제가 지난 6년 동안 올인했던 이 137년 강좌 시리즈고, 그 방법론이 구체화된 책이 바로 유니버설 랭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은 자연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단지 다가가서 익숙해지는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뭘 이해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너무 갇혀갖고 학문을 즐길 수가 없었어요. 익숙해지는 그걸 기회를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문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그걸 어렵다고 했던 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기 시작한 이제 방법론이 출현한 거죠. 바로 이 책을 기점으로 해서. 그 방법론이 뭐냐면 유니버설 랭귀지를 습득해서 그게 익숙한 사용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의 문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37억 년 전체 우주의 진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온 이 모든 전체의 인가의 망을 유니버설 랭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뒷면에는, 앞면에는 요걸 조금 더 그 디자인을 위해서 간단한 것만 적었는데, 뒷면에는 요거의 상세한 내용을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그 유명한 중력장 방정식이죠.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1905년도 발표했는데 그거에 아마 한 10배 이상 더 복잡한 수식이 이 중력장 방정식. 11년 동안 특수상대성을 발표하고 나서 11년 후인 1916년도에 아인슈타인이 각고 끝에 만들어낸 방정식이 중력장 방정식이죠. 이 중력 방정식은 우주에는 모든 그 시공의 휘어짐은 우주에 있는 물질 에너지 텐사에서 시공의 휘어짐이 결정이 되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파티클들은 그렇게 형성된 시공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 위대한 언지를 준, 인류한테 새로운 세계상을 보여준 가장 위대한 수식이죠. 예. 그리고 그 해당되는 이 중력에 의해서, 물질 에너지 텐사에 의해서 형성된 시공의 길, 바로 이게 운동, 모든 우주에 있는 입자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운동 방정식이 이게 그 유명한 적지선 방정식이죠. 요 방정식하고 요 방정식은 동전의 양면 같은 한 몸입니다. 이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은
이 방정식은 시공의 공률을 결정해주면 그렇게 결정된 공률을 따라가는 운동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첩지선 방정식이죠. 네. 그 다음에 이걸 4차원으로 쭉 다른 표현을 했죠. 4차원 커런터, 4차원 모멘텀. 요 잠깐 주목하실게요. 4차원 모멘텀 속에 시간 텀이 바로 뭐냐면 에너지인 거죠. 진짜 놀랍죠. 4차원을 표현했을 때 그 시간 텀이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위에 올라가면 스탠다드 모델 SU2 곱하기 SU1, U1. 예. U1은 포톤, 그러니까 전자기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SU2, 정확히 L이죠. SU2L은 뭐냐면 스페셜 유니터리 벡터인데 이거는 전체 요 두 가지 곱한 것이 게이지 대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 게이지 대칭이 끼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전자기 힘하고 약한 상호작용이 이제 분리되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강한 상호까지 분리되는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자, 요거는 뭐냐면 오일러 라그랑지안 공식이죠. 예, 요건 그래서 역학에서 가장 핵심되는 공식이고, 그래서 쭉 올라가면 저 위에 있는 저거는 뭐냐면 그 유명한 디락 방정식이죠. 뭐 디락 방정식 왜 중요하냐 하면 디락 방정식에서 일렉트론의 스핀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다음 반물질 개념이 저수 출현하는 거죠. 도대체 이제 우리가 펫이라든지 어리 장비에 많이 쓰는 그런 장비들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안티 일렉트론, 예, 반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장비가 출현하게 된 거죠. 그걸 근원적으로 설명해주는 공식이 바로 디락 방정식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요거는 입자 물리학에서는 코베리언트 데리베티브, 공변 미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요 수식은 양밀저 시어리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표현된 한 5가지 이 공식들은 자연과학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이 공식이고, 이걸 우리가 이게 바로 유니버설 랭귀지 아주 대표적인 이그젠플이죠. 그리고 이게 뭐 많은 이그젠플이 있지 않습니다. 자연과학 전체를 관통하는 이그젠플, 얘는 이렇게 한 5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F = mA 뉴턴 방정식, 그 다음에 중력장 방정식, 그 다음에 디락 방정식, 예. 그 다음에 뭐죠? 양밀저 방정식. 예. 이런 한 4-5개의 방정식을 우리가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유니버설 랭귀지를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10개가 넘는 이 자연과학 분야를 일단 통습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간이 걸리느냐 하면 저는 30년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30년이면 5개 분야의 박사학위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박자세 운동은 이러한 유니버설 랭귀지를 통해 갖고 누구나 인문학을 했던 자연과학을 했던 예술을 했던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다 30년만 투자하시면 좀 너무 길었나요? 근데 그 맛을 아는 거는 1년이면 됩니다. 맛을 아는 1년이 되면 3년이면 예, 입문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입문한다는 말은 자기 나름대로 공부의 길을 로드맵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 50대 사람들은 80살까지 공부하신다 생각하시면 되죠. 80살쯤 되면 자연이 어떻게 되는가 이해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떤 학문이 끝이 없다면 저는 권하지 않겠어요. 근데 최소한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자연과학은 끝이 있는 학문이라는 거죠. 왜 끝이 있냐면, 자, 요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끝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끝은 뭐냐면 반드시 모든 학문에 끝이 있어요. 왜 있느냐 하면 연구자들이 논문을 쓰는 그 라인이 끝입니다. 논문은 전부 다 새로운 분야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기존에 어떤 새로운 걸 발견하면 논문이 되거든요. 새로운 설명. 그럼 그 넘어서는 없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 일선의 라인이 지식의 프론트 라인이에요. 그 다음은 없어요. 그 다음 인류는 몰라요. 그러면 자연과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논문이 나와서 몇 년 지나면 그게 대학원 교과서로 정착이 돼요. 교과서로 정착이 되면 그거는 거의 에러가 없는 상태로 그쪽의 전문가들 사이에 일단 검증을 받은 시스템으로 인류한테 공부되는 클래스 텍스트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텍스트북이 대학원 수준의 텍스트북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0개의 분야의 텍스트북을 여러분들이 10년만 하시면 대학원 수준의 그 10개 분야의 텍스트북을 다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단 그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하려고 들어가지 말고 익숙해지려고 하세요. 그런 과정에서 모든 학문은
제가 언어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학에 모든 학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언어를 제가 제시를 한 거죠. 우리 단체 회원들하고 같이 이 책을 쓰면서 그 언어를 제시한 거죠. 그 언어가 뭐죠? 예, 유니버설 랭귀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